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같이 봤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은 크게 스펜서의 이론이랑 그 다음에 다윈이 했던 이론의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 해도 체크해 볼 겁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생물의 가지수에 비해서 자원의 가지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에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니?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봐야 될까? 생물의 가지수에 비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뭐를 비교한 거야? 생물의 종류와 자원의 종류를 비교해 봤을 때의 일인 거지 그 자체로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부족은 아니고요. 얘는 그냥 단지 상대적인 부족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볼게요. 따라서 그럼 뭐의 원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리 다른 지문에서도 나온 단어인데 피할 수 없습니다. 불가해요. 피하는 것이 불가피라고 하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요. 실제로는 뭐 해요? 해결 방식,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합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요, 우리 이 글에서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자연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자원 부족의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경쟁하게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쟁 상황에서조차도 뭘 해요? 공존을 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럼 얘들아 지금 다윈의 이 주장의 핵심의 키워드가 다 나왔다. 그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경쟁이 불가피한 이유 뭐 때문에 여기다 적어주실 수 있겠죠? 뭐라고 적으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적으시면 되지 절대로 절대적 부족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요.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꺼내옵니다. 전문가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의 연구를 가지고 옴으로써 신뢰성도 높여주고요. 전문성도 높여줄 수가 있겠죠. 자,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뭐 해요? 상부상조의 전략을 취합니다. 상부상조의 전략 무슨 뜻이야? 서로 돕고 돕는 것이죠. 공존이네요. 그러면서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데 바로 지유류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지유류는 잘 알려진 공생생물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이끼처럼 보인대요. 이끼처럼 보입니다. 무슨 설명 방식? 비유의 설명 방식 쓰고 있고요. 이러한 지유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과 같은 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을 수 있겠죠? 균류의 종류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네요. 또 그 다음에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뭐야? 예시죠. 그래서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것과 누구랑 파래 같은 것들이 뭐 한 거예요? 함께 어우러진 생물체입니다. 얘들아 사실상 지유류라고 하는 건요. 하나의 생명체야 두 개의 생명체가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죠. 그쵸? 자,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 무슨 뜻이야? 혼자 먹는다는 뜻이죠.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눠주어 균류의 생명을 도와줍니다. 밑으로 가볼까요? 빈칸 한번 채워보실까요? 뭐 해요? 조류가 균류한테 어떤 도움을 줘? 뭘 줘? 광합성을 해서 미안해 얘들아. 이 말이 이상하네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합성한 광합성 나눠준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 뭐야? 포도당이죠? 미안해요. 포도당. 합성한 포도당을 나눠줍니다. 그 얘들아 주의하셔야 돼요.
은근 시험 문제에서 여기서 많이 물어봐. 물론 이과 친구들한테는 시험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실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겠습니다.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합니다. 얘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수증기를 흡수해서 조류한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포자 방출을 또 도와줘요. 밑으로 볼게요. 빈칸 채우실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조류의 포자 방출이에요. 균류의 포자 방출 아닙니다. 그래서 은근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 출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유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합니다. 너무나도 밀접하여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강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존이라고 부르죠. 저기 공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빈칸 채워볼까요? 뭐야?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설명 밑으로 가볼게요. 생명체는 언제나 자원 부족의 상태에서 경쟁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지유류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죠. 밑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36년 2월 구체적인 날짜 알려주고 있어요. 5년간의 비그로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다윈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를 시작하면서 22년 동안요 연구를 했지만 발표하지를 못했어요. 다윈의 성격 어떤가요? 매우 신중한 성격이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편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게 된 무렵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또 유발해주고 있죠. 자, 누구한테 온 편지였냐면 월리스라고 하는 젊은 연구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자, 월리스는요 다윈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니까 사실상 뭐야? 다윈이 연구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대. 그럼 얘들아 노벨상 받으려면 누가 먼저 발표해야 돼? 먼저 발표한 놈이 노벨상 받는 거야. 그지? 자, 그럼 경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순간에 우리는 뭘 할까? 보통은 빠르게 내가 먼저 발표해야지 라고 바로 선수를 치겠죠.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20년 넘도록 미루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똑같은 걸 발표하라고 한다고 했대요. 자, 근데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래요. 어떤 학설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얘들아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걸 뭐라고 해? 학계의 관행이라고 하죠.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해서 얘들아 여기에 따옴표라고 되어 있죠. 인간적인 방법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야? 경쟁적이죠. 더 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넣기 때문에 언제나 강해지려고 애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든 월리스를 학계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겁니다. 뭐 한 거야? 배제시키고요. 그죠? 도태시키려고 하는 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자료를 통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훨씬 더 월등했기 때문에 자,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르면 월등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학계에서 매장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다윈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색깔펜 바꿀 겁니다. 왜 바꾼지는 이해하시죠? 이 글이 전반적으로 약육강식의 원리와 그다음에 다윈이 얘기했던 공존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을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다윈은 어떤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월리스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동료 연구자로 인정해서 발표했던 겁니다. 그럼 얘들아, 학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닌 거죠. 학계의 관행은 오로지 한 명만 기억한 거든. 결국 다윈은 유사함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 뭐 했어?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공동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공존하기를 선택을 한 거죠. 후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뒤의 세대의 사람들인 거죠. 뒤의 세대 사람들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자,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윗부분에 인간적에다가는 무슨 색으로 체크했어요? 빨간색으로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글을 봤을 때 인간적인 것과 신사적인 건 서로 어떤 관계? 대조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최적의 결과라고 얘기해서 최고의 결과가 아니야. 최적은 뭐야? 가장 적절한 또는 가장 적합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한다. 에서 무방하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상관없다. 그죠? 상관없다, 괜찮다 정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괜찮다 또는 상관없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인간적인 방법과 신사적인 방법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사적인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월리스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동료 연구자로 인정해서 이 사람도 열심히 연구했어요 라고 세상에 같이 알립니다. 자, 반면에 인간적인 방법은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무슨 원리에 따라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에 따랐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월리스를 배제시켰겠죠? 도태시켰을 겁니다. 학계에서. 자,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다윈이 몇 년간의 연구를 해왔던 월리스를 체크할 겁니다.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할 뿐 월리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를 했는지,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알아차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이라고 얘기해서 뭐 했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다윈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월리스를 짓밟으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성공할 수 있어도 나중에 보기에는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분명 역사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윈은 뭘 선택했기 때문에?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대조되고 있죠? 자, 그럼 얘들아, 파렴치한의 뜻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알아몰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우린 이런 사람들 보고 뻔뻔하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얘들아, 배제시키다 무슨 뜻이에요? 제외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외하다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내쫓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윈의 신사적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는 바로 뭐겠어요? 공존을 통해서. 자, 결과적으로는 다윈의 연구가 더 빛나게 되었죠. 따라서 다윈의 업적을 빛나게 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체크하겠습니다.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오래도록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실수예요? 다윈에게 경쟁적인 사람이고요. 그죠? 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옹호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획일성 변하고 있고요. 경쟁 변하고 있고요. 반목이란 단어가 나왔네. 얘들아, 반목이라는 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반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더 이상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난무가 무슨 뜻이냐면요,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고 있어? 다양성, 화합, 공존,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시대의 변화를 제시를 했네요. 그죠? 자, 이미 생태계는 태고적부터, 태고적이라는 게 뭐야? 아주 옛날 옛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얘도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게 하나 나왔네요. 태고라는 단어랑 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난 거죠. 태고는 태초의 아주 오래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를 발음해보면 어때? 태고적이 되네. 아까 사이시옷을 쓰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단어랑 단어가 만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이유 없이 된 소리가 되거나 또는 니은 소리가 첨가돼야 하는데, 자, 얘는 지금 모음 뒤에 지읒이 왔는데 그 지읒이 이유 없이 된 소리가 됐기 때문에 뭘 적어주면 돼? 사이시옷 적어주면 되는 사례입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자, 태고적부터 체득했습니다. 체득하다 무슨 뜻이에요? 몸소 깨닫다 또는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고서라도 내가 경험을 해서 경험 속에서 얻게 된 교훈 같은 거야.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무슨 방식의 가치? 화합과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인 거죠. 다윈이 월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게 뭐야? 다양성과 공생이죠. 세상이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때요? 마지막 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인지 조금 정리가 되셨죠? 전반적으로 얘들아 이 글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제시되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시험 문제 뭐 내기가 좋아? 두 개의 의견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문제 하나 출제하기가 좋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출제하기 좋아? 내용일치 문제를 출제하기가 좋은 부분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여러분들 풀어볼 만한 문제를 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숙제로 더 풀어보시면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위치를 잘 파악하시면서 푸셔야 시험장 가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부터도 근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파마의 개념과 원리예요. 정말로? 근데